환해지는데요. 지금 언론도 그 시시각각 전달되는 직위원회 판사 진행위원 물론 이제 그것도 물론 팔로우하고 저희가 모니터해서 보도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내란 특별법이 지금 전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 21세기 들어가지고 두 번째 시민혁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는 촛불혁명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빛의혁명인데 두 번의 혁명을 겪었지만 일단 다 뭔가 끝난 것 같고 일상을 회복했는데 뭔가 잘 손에 잡히는 개혁의 과제, 혁명적 과제랄까요? 아, 뭐가 완수됐구나. 아니, 여전히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건 뭐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많은 시민들께서 너무 답답합니다. 뭐가 된 겁니까? 예,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보면 국회 차원에서 내란특별법, 그다음에 이제 진실위원회 같은 큰 국가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되고, 근데 이 과정이 완전히 비어 있다 지금. 그렇죠. 아, 심각하네요. 사실 무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행위를 막아냈던 국민의 힘. 우리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 보존하고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지금 전혀 없죠. 사실 지난 2016년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나왔던 우리 국민들의 힘, 그 엄기호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광장에서는 큰 목소리를 냈지만 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계속 우울한가? 광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계속 어린 거죠. 이 상태를 바꿔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하다 보니까 윤석열과 같은 그러한 무도한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그 무도한 국민들을 내쳤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난날의 잘못은 반복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상에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헌법을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 또는 정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논의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큰 틀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좀 필요하고 뭐 원탁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정당 사회단체들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사회의 비전은 뭐고 어느 방향으로 국가 발전을 가져갈 거냐. 지금 날로 극우들의 준동은 점점 거세어지고 말도 안 되는 차별 뭐 주장을 하지만 지금 차별금지법 하나도 뭐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전부 을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마당에 어떻게 을의 일상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장에서는 목소리가 우리는 언제나 크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울하다. 엄기호 사회학자 얘기죠. 그 이야기를 다시 또 그 내란 재판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법원은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위헌이니까 반대한다는 말만 하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아무것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법원 전체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봐야 법원 전체의 문제. 침묵하고 있는 법관들이 더 문제인 거죠. 동료 법관들이. 사실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것 이거는 조의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의 한 조직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관들 개개의 법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 뭐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순응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깨쳐내야 되느냐. 법원 내부에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외부에서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법원들이 과거처럼
대법원장 한마디 하면은 3,300명 법관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네. 이런 잘못된 구조를 깨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네. 이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그 법원 행정처가 수직 구조를 가지면서 인사, 예산, 행정 이걸 전부 그 통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더가 각급 법원장을 통해서 각급 판사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검찰 그 각급 판사들에게는 그 직위원도 속하게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위원회 조직으로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것도 또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강고하게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대법원장이 재판권과 동시에 네.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혹시 대한민국만 이렇습니까? 아마 일본도 그렇긴 한데요. 일본하고 많이 고쳐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그 유신 체제 이후 이 대법원장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화되거든요. 전 그 법관들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이 대법원장 권력을 보충해주는 법원행정처라는 거대 조직을 이제 만들어둔 거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혁파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것도 사법권의 독립 침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행정위원회와 같이 외부 인사가 들어와 가지고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 헌법에서는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했거든요. 네. 그런데 법관 전보 발령은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전보 발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하고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전보 발령은 헌법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임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이제 인사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사 행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규정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법률로서 다른 구조 절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위헌이니 이런 논의들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법관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헌법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법관들이 특히 그 법원행정처의 보좌를 받는 대법원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죠. 가장 반헌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시 좀 돌아가서 그 이렇게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말고는 다른 해법이 있겠냐. 조희대 코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일종의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시는 형법학자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방법이고요. 탄핵이라는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게 대통령은 2명이나 탄핵했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판검사는 탄핵을 못해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선생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헌법학자인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판검사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라는 거는 일종의 특수한 징계 절차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록은 동색인가 봐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정치권이 해줘야 될 조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내란 종식 특별법을 만드는 거.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조기현의 입만 쳐다보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지나치게 과대해진 사실 그러니까 그 내란 종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법원에다 맡겨놓은 거 요즘 시체말로 전문용어로 하자면은 정치의 사법화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서 극도의 그 권력, 절대 권력으로 절대 반지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 사법 권력들을 좀 더 민주적으로 털어내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국민들이 직접 개입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네. 이런 절차들 그 절차의 대표적인 제도가 사법행정위원회죠. 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원 행정처라는 막강한 조직들을 혁파를 해서 네. 사법행정위원회와 같이 사법체계 또는 사법행정체제를 민주적으로 그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 요거는 또 다른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선생님 끝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그 통과하면 바로 위헌 심판을 걸어서 재판 중지가 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아, 매우 낮다. 예.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사위 통과된 안에 의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1심의 경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송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위헌 심판 제청을 할 리는 없어요. 네. 자기가 이송을 하다면 자기 결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뭐 그 위원회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로 그 이제 이송이 되어서 그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그 위헌 제청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경우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의 존재 근거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거든요. 예. 아, 존재 근거.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근거인 법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이니까 심판 헌법 헌재가 심판해 주세요라고 제청하는 것은 자기 부정행위죠. 자기 모순입니다. 예. 그러네요.